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6년 8월 30일 아침 미국 위스콘신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농장에서 58세의 농부 케네스 주디스가 숨진 채 침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침실의 곳곳에는 붉은 액체가 가득했으며 침대에는 또 날카로운 도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구 밑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종이 위에는 욕설이 한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 신디 슐츠가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하여 집에 있는 유선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신디는 할 수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웃의 집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구급대원들이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케네스는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가슴이 2번 사격되어 붉은 액체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욕설이 적혀 있는 종이를 발견하였는데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분명 케네스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신디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실 범인은 신디를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목표는 농장의 여주인인데 왜 그녀의 남편이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신디에게 겁을 주려고 일부러 그녀의 남편을 숨지게 한 것일까요? 경찰은 우선 신디에게 사건에 대해 확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디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두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며칠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진정제를 복용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전화가 계속 울리고 남편이 또 저녁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여 그녀의 두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남편 케네스는 그녀에게 소음을 견디지 못하면 뒷마당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자는 게 나을 거라며 전화도 남자도 없이 편히 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디는 사건 전날에 진정제를 복용한 후 캠핑카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주 오래도록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깨난 그녀가 남편 케네스의 승용차가 아직 집에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하여 남편이 지각할까봐 방 안으로 들어가 그를 깨우려 하였는데 케네스가 붉은 액체에 잠겨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게 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옆에 유선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주방으로 갔지만 그곳의 전화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바로 이웃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그러다 이웃이 전화를 걸자 신디는 갑자기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남편을 응급처치했습니다. 신디의 증언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바로 용의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얻은 단서로 사건은 분명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어떠한 물건도 분실되지 않은 거로 봐 범죄자의 목적은 단 한 사람을 해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별로 없었는데요. 케네스는 600에이커가 넘는 자신의 농장에서 참변을 당했고 농장에는 사격 도구가 많았는데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농장에 설치된 CCTV에는 수상한 사람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건 당일 저녁 케네스의 집 앞에 설치된 CC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왜 케네스를 증오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케네스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었고 똑똑하여 성적이 좋았으며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 간 사람이며 졸업하자마자 존경받는 약사가 되었습니다. 케네스는 연봉이 아주 높아 일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낡은 농장을 구입하였는데요. 케네스는 그냥 농장에 여주인만 데리고 오면 인생이 원만할 것 같아 수년간 사귄 여자친구 베티와 결혼하여 함께 농장을 활기차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일상의 의사소통마저 말다툼으로 변하게 되어 결국 1998년에 케네스와 베티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케네스는 두 번째 아내 신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디는 성격이 좋고 외향적이며
항상 활기차며 종종 케네스를 도와 집안 전체를 청소해줘 케네스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아주 친해졌는데요. 그러다 2004년에 신디는 농장으로 이사하여 케네스와 함께 6명의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케네스는 친자녀 4명 외에 2명의 아이를 입양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문제가 많았는데요. 어떤 남자애는 학교에서 여자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또 밀수품 매매를 했었고, 어떤 남자애는 무기를 들고 학교에 가 선생님과 학생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신디의 친한 친구는 경찰에게 그들에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이 아주 위험하다고, 어쩌면 케네스에게 해친 사람이 그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사건 얼마 전 한 아이가 경찰에 구금되었었고, 신디도 갑자기 농장에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며 누군가가 케네스와 그녀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디의 친구는 그녀에게 그들과 같이 있자고 설득했지만 신디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신디는 범인이 케네스의 친자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이들은 전부 신디를 싫어했고 또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신디의 친구에 따르면 신디는 남편이 참변을 당한 이후 아이들의 사진을 모두 벽에서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신디는 경찰에게 가장 의심되는 사람이 케네스의 막내 아들 16세 알렉스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무슨 일인지 신디와 아버지 케네스를 아주 증오하였는데요. 얼마 전 신디는 알렉스가 집에 있는 사격도구를 훔친 걸 알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격도구가 케네스를 해친 도구와 같은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모든 아이들 중 신디를 가장 심하게 대한 아이여서 욕설을 종이에 적어 현장에 남길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들 노아도 의심이 되었는데요. 노아가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에 다녔을 때 계모인 신디와 아버지 케네스는 그에게 승용차를 사줬습니다. 노아는 그 차가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온갖 방법을 다해 명의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결국 신디는 그 차를 회수해버려 두 사람은 원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디의 진술에 따르면 두 아이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건 맞는데, 하지만 사실은 정말 신디가 얘기한 것과 같았을까요? 경찰은 곧 케네스의 전처 베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티는 신디와 전혀 다른 사실을 경찰에게 알려주었는데요. 베티는 아들들이 장난기가 좀 심하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며 기분 나쁠 때 예쁜 말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를 해칠 정도로 악독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막내 아들 알렉스가 아버지 케네스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였는데요. 약 2년 전 그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들 알렉스를 케네스의 집으로 데려가 주말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를 주차하기도 전에 신디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쓰레기 봉투 2개를 내던진 뒤 알렉스에게 빨리 떠나라고, 본인의 집에 그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알렉스는 화가 나고 슬프지만 그래도 사람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디의 말대로 사격도구를 훔친 적이 없으며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위협한 적도 없으며,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해칠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렉스는 사건 당일 저녁에 두 자매와 엄마의 집에 있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노아는 계모 신디와 차량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데, 하지만 범행 당일 노아가 미네소타에 있어 용의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전부인 베티가 죄수였을까요? 사건 발생 몇 달 전 베티와 케네스는 막내 아들 알렉스의 양육권 때문에 법정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티가 소송에서 실패하게 되더라도 그냥 전 남편과 공동 양육하는 거라, 또 알렉스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 베티가 굳이 사람을 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사 중 경찰은 사건 당시 케네스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사이라는 그는 레이싱 프로젝트에 투자였는데요. 수입이 많고 또 사업에서 성공하는 케네스는 이디라는 친구와 라스베이거스로 가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부인인 신디를 만나 이후로 케네스는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디는 며칠에 한 번씩 감옥에 들어가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는 밀수품에 중독되었는데 혹시 돈 때문에 케네스를 해친 게 아니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이디를 찾아 수사하였는데 그는 사건 당일에 한 여성과 같이 있어 용의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또 케네스가 투자한 레이싱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렌달이라는 용의자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케네스의 사업 파트너인데 성격이 나쁜 거로 유명하여 하는 말도 거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케네스를 유혹하여 레이싱에 투자하게 한 사람인데요. 처음 그 프로젝트는 돈이 좀 됐지만 점점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케네스는 분노하며 렌달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렌달도 화나게 되어 많은 사람 앞에서 케네스가 감히 자신의 사업을 망하게 하면 케네스를 해칠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케네스는 그의 위협에 겁먹지 않았는데요. 그는 렌달이 그렇게까지 했으니 무조건 프로젝트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렌달을 신문하려고 했을 때 그는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본인이 범행 당일 저녁에 집에서 조카와 밤새도록 게임을 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주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단서가 끊어지자 경찰은 다시 수사 방향을 바꿔 신디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일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신디의 반응은 너무 완벽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픈 여자의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하였는데요. 매일 케네스의 통화 녹음을 반복하여 들으며 친구들에게 케네스가 세상을 떠난 거에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범인을 잡기 위해 친구와 같이 25,000달러, 하나로 약 3,317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후 그녀와의 접촉에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케네스의 가족은 화장을 매우 싫어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심지어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신디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케네스를 화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이 다시 방문했을 때 신디는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일광욕을 하고 있었으며 다리를 꼬며 아주 편하게 있었습니다. 또 신디는 사건 발생 직전에 심폐소생술을 훈련받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사격되었는데 그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디는 범행 당일 저녁에 마당에 있는 캠핑카에서 창문을 닫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너무 깊이 잠들게 되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 당일에 아주 더웠었는데 그녀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도 없이 정말 잠들 수 있었을까요? 다시 농장을 방문한 경찰은 세탁해야 할 옷바구니에서 케네스의 보험증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케네스가 숨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신디는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케네스의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케네스의 유언장에 대해 신디는 우연히 결혼 앨범 뒤에서 찾아냈다고 했는데 케네스는 600에이커가 넘는 농장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신디에게 남겨줬으며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디는 케네스가 자식들에게 너무 실망하여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디에게 압력을 가하여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을 때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의 편지를 경찰서로 보냈는데 안에는 그가 그 계집을 포기하자니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투 안에는 하나의 작은 보석 케이스와 음모로 보이는 털모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DNA를 검사하여 수감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반면 케네스의 여동생 로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직접 범인을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로리는 우선 이웃들을 방문하며 케네스의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경찰의 신문을 받은 적이 없는 한 이웃이 로리에게 케네스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매우 당황하고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케네스가 시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자물쇠가 파손된 걸 발견하게 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로리는 또 케네스의 유언장의 증인으로 전해진 동료와 친구들을 찾아가 오빠의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모두 유언장을 본 적이 없었으며 서명한 적은 더욱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신디가 케네스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디는 원본 유언장을 제출하는 걸 거부하여 로리는 필기식별을 할 수가 없어 일단 본인이 조사한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제출한 단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로리는 분노하며 현지 정부의 경찰이 신디에 대해 화약 잔여물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하기도 전에 농장을 신디에게 넘겨줬다며 너무 실망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케네스의 가족은 그의 사건을 점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0년 후인 2016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경찰이 케네스의 사건을 맡게 되어 경찰은 모집된 증거를 하나씩 분석한 후 곧 신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신디는 남편이 참변을 당한 후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언급할 때 제가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디는 아침에 일어난 후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과 주방을 들렸다가 마지막에 침실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로를 확인해보면 그녀의 집에서 가장 빨리 화장실로 가려면 대문에 들어간 후 우측으로 직진하여 침실을 거쳐가면 됐습니다. 그럼 그녀는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신디는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한 후에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녀가 사실 남편을 해치고 본인이 한 짓을 숨기기 위해 샤워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케네스는 평소에 안전에 대해 아주 조심했었는데 왜 사건 당일에는 대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을까요? 그리고 CCTV도 꺼져 있고 아이들도 전부 집에 없었는데 그냥 전부 우연이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신디를 다시 소환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신디는 매우 흥분해하며 경찰에게 범인을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10년간 신디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었는데 그녀는 케네스의 농장을 판매한 후 딸과 함께 거주했으며 또 아내를 해쳐 운 좋게 형을 피할 수 있게 된 남편에 대한 소설도 써 작가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디에게 사건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디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날 두통이 심해 남편 케네스의 제안을 따라 밖에 있는 캠핑카로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바로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케네스는 CCTV가 작동하게 되면 윙윙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 신디의 수면을 위하여 끄고 또 신디가 깨어나게 되면 집을 들어갈 수 없을까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듣기에는 신디의 이야기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케네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케네스는 한 번도 누구를 위해 문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케네스는 조심성이 많아 항상 문을 닫고 다니는데 종종 문을 열어두지 않아 신디가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여 그녀를 화나게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신디를 위해 문을 열어놨을까요? 케네스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 후인 2019년 10월 27일에 경찰은 65세의 신디를 체포하여 보석금을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신디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케네스를 해친 범인 중 한 명이라는 건 확신하였습니다. 처음 그녀는 케네스가 약사로서 높은 수입이 있고 또 그가 아름다운 농장에 거주하고 있어 그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추후 그녀는 케네스의 보험금과 유산을 얻기 위해 그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신디의 눈에 케네스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로 황금알을 낳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그러다 케네스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면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을 없애고 그의 재산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사실 케네스를 만나기 전에 신디는 7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억이 되는 신용카드 빚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약 100만 불의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 신디는 약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디는 결국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녀만 CCTV가 꺼져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오직 그녀만이 아이들이 집에 없고 집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출한 유언장 증명서의 격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격식과 달랐으며 또 서명은 케네스가 사인한 것 같았지만 유언장에 적힌 증인들은 모두 케네스가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옆에 있지 않았고
또 케네스가 사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케네스가 참변을 당하기 전 신디는 매우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며 양아들을 잘 돌보고 시부모님에게 효도를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족과 말도 없이 케네스를 화장하고 또 일방적으로 케네스의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있는 욕설은 아마 케네스가 직접 쓴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케네스는 신디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신디는 홧김에 캠핑카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침실에 남게 된 케네스는 분노의 종이에 신디에 대한 욕설을 전부 적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신디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메모지를 보게 되어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사격 도구를 들고 케네스를 해쳤습니다. 하지만 신디는 여전히 자신이 무고하다며 절대 남편을 해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무고한 사람으로서로 분정을 시작했으며 또 변호사가 무능하여 검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걸 그대로 뒀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4시간 30분 동안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신디의 특급 상해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신디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68세의 신디는 깜빵에서 수감자의 구타로 심하게 다치게 되어 경찰은 최선을 다해 그녀를 구조했지만 부상이 너무 심각하여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신디를 해친 사람은 27세의 테일러 산체스였습니다. 그녀는 폭력적인 범인인데 심각한 범죄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에도 같이 수감된 죄수를 구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며 심지어 재판 중에 판사와 검사 등등 관련 법 집행관을 구타하며 위협하여 유기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테일러는 현재 신디를 숨지게 하여 고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사건의 전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신디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